저는 34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눈에 띄는 능력도 특별한 재산도 없지만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덕분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제 인생 목표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빚지지 않고 크게 모나지 않게 그저 조용히 아내와 가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고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평온한 일상을 나름대로 잘 유지해 왔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렸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내는 언제나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분주히 커피를 내리고 출근길 저에게 오늘도 화이팅이야 라며 웃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미소 하나로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곤 했습니다. 삶이란 게 늘 숨이 막히도록 무거운 건 아니지만 직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지쳤던 저에게 그녀는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의 말이 줄어들었고 저와 눈을 마주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며 웃던 그 미소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맞아주던 인사도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말과 함께 시선과 미소를 주던 사람이 이제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빼앗긴 채 그저 무심히 고개만 끄덕이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죄인처럼 눈치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다툰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저희 둘 사이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함께 먹고 난 뒤 거실에 나란히 앉아 각자 휴대폰만 쳐다보던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아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가 늘 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출퇴근, 똑같은 메뉴의 저녁, 집에 와서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그대로 하루가 끝나는 패턴. 아내가 지적한 건 사실이었고 저 역시 그 무기력한 반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 앞에서 솔직히 털어놓기엔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불만이 있나?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끝이 없었고 상사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후배들의 실수는 매일같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편히 숨 쉴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말 우연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통화가 아닌 채팅 기반으로 진행되는 상담이었고 무엇보다 저렴하면서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저를 끌었습니다. 주변 이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들을 완전히 낯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회원 가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짧은 프로필을 작성하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제게 배정된 상담사는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 차분한 화법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첫 질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요즘 반복되는 감정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제 감정을 그것도 누군가에게 직접 설명해도 괜찮다는 그 순간이 낯설면서도 위로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안의 무게를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퇴근 후의 무력감, 아내와의 단절된 대화, 고립되는 기분,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20분에서 30분을 상담사와 채팅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 배우자와 대화의 틈을 메우는 방식, 바쁘게 살며 쌓여온 불안을 다루는 법에 대해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저를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긴 하루 끝에 누군가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아내에 대한 고민도 하나둘 꺼내놨습니다. 아내가요. 요즘은 무슨 말을 해도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입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닿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상담사는 늘 같은 말투로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벽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심리적 버팀목처럼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에 짓눌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가 하루하루 그의 말에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학원 수업 때문에 늦었다며 들어온 그녀는 늘 입던 정장 바지가 아닌 단정한 스커트에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곱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하게 향수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행사 있었어? 아내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끔 기분 전환할 때도 있잖아. 별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디선가 불편한 이질감이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날 밤 저는 상담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내가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네요. 불안합니다. 잠시 후 돌아온 상담사의 답변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혹시 아내분께서도 외부에서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상대를 만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상상은 해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고 있었고 적어도 그런 의심 따위는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담사의 말은 어딘지 모르게 확신에 찬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보다 더 제 아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원래는 아내와 나눴던 조용한 일상에 감사해야 했는데 점점 그 일상이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시선이 변해가는 것이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견딜 수 없어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그날,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본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제 머릿속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설마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단 한 줄 아내가 누군가에게 보낸 충격적인 메시지.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고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의 어조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향한 적 없는 이상한 따뜻함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지금 제 곁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위로인지 아니면 더 은밀하고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문장의 온도와 친밀감이 부부의 평범한 대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휴대폰 속을 샅샅이 뒤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 그러나 동시에 제 예감이 사실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얽힌 채 저는 차가운 화면을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숨긴 폴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것을 열었고 거기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몇 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얘기 안 할래요. 그냥 당신이랑 얘기만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댈 수 있어도 될까요? 지난번에 알려주신 방법 정말 도움이 됐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가볍게 웃는 표시인 히읗히읗과 마치 은밀한 기쁨을 숨기려는 듯한 작은 이모티콘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인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문자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만 보이는 밀착된 대화, 마치 연인 사이에서 오가는 교감 같았습니다. 저는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 담긴 문장 구조, 말 끝의 습관, 이모티콘까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디서 이미 들어본 것 같은 눈을 감아도 귓속에 맴도는 익숙한 언어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매일 대화해왔던 바로 그 상담사였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내 이름조차 모른다. 익명 상담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합리화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모든 게 이어지지 않냐? 생각해보니 그는 늘 제가 털어놓는 이야기들에 대해 묘하게 단정 지으며 질문하곤 했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나요? 혹시 아내분이 이런 패턴을 보이진 않으셨나요? 그 질문들은 당시에는 단순히 전문가로서 하는 점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되짚어보니 그는 마치 저와 제 아내의 삶을 이중으로 들여다보며 확실히 알고 있다는 듯 떠보는 질문 같았습니다. 그 순간의 섬뜩한 직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믿었던 상담사가 제 아내의 휴대폰 속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상상. 말도 안 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은 제 몸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했습니다. 저는 상담사에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태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참 묘해요. 아내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혹시 이런 경우 상담해 보신 적 있나요? 라며 일부러 흔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반응 속에 제 불안의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답변은 저를 다시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사람이 권태기에 빠지면 외부에서 자극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말은 제 귓속에서 망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출발. 저희 부부의 일상 속에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지금 다른 출발을 꿈꾸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그 문장은 마치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와의 상황을 미리 알고 봉합하듯 흘려보내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제 가슴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무수한 괴로움이 쏟아졌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말투와 아내의 메시지 기록에서 동일한 문의를 발견한 이상 더는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의 겹침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만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확실히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 증거를 잡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끝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아내의 일정을 은밀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돌아다니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갑자기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학원과 집 외의 경로가 발생한다면 저는 그 즉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용하던 상담 플랫폼에서 상담사의 프로필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제목 아래에는 10년 경력 심리 상담사, 익명 상담 가능이라는 단 한 줄의 소개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프로필이 눈에 걸려왔습니다. 사진 속 옅게 드리운 턱선, 옆으로 흘러내린 앞머리, 그리고 흐릿한 눈매. 일전에 아내의 학원 앞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낯선 남자의 모습과 이상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전율하듯 숨을 멈췄습니다. 만약 그 직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믿고 의지해왔던 상담사가 동시에 제 아내에게 다가간 불청객일지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심장은 고꾸라지듯 내려앉았고 제 손끝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분노와 공포, 충격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얽혀 가슴 깊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함정일까? 곧장 모든 장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담사에게 털어놓았던 온갖 감정과 힘겨운 사정들, 아내와의 무너져가는 순간들, 그때마다 던졌다던 그의 질문들.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속 대화 기록을 다시 연달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구조는 상담사가 저와 주고받던 방식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유도하는 톤, 확신을 묘하게 던지는 말투.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혼란은 임계점을 넘었고 감정은 날 선 칼처럼 예리해졌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 아내의 외출을 반드시 직접 따라가기로. 그것만이 진실을 마주할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아내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학원 강사들끼리 회의가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예전 같았다면 의심 없이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본다. 이번엔 반드시 확인한다. 다음 날 오후 아내는 차림새를 단정하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차량을 몰고 천천히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의심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모든 게 드러날 것 같다는 직감이 똑똑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곧장 학원 건물이 있는 거리로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학원 건물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각선 골목으로 방향을 틀더니 간판조차 빛을 잃은 오래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작은 북카페였습니다. 외관은 초라했지만 문 안쪽으로는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였구나. 제가 골목 입구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볼 때 아내는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도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익숙한 실루엣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남자.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갈색 가죽 팔찌가 감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인터넷에서 새로 주문한 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주저함 없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뒤를 따르며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엿보았습니다.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아 있는 두 사람. 아내와 상담사였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신혼 초 여행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밝은 미소. 그 미소가 지금 제 눈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카페의 어두운 조명 속에서 책을 펴고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책장을 넘기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웃음, 시선.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은밀히 맞닿는 손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온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았고 스스로를 부여잡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똑똑히 눈으로 본 광경은 더 이상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미소를 머금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요즘 제 삶에서 유일하게 제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에요.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제 곁에서 무표정하게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던 아내가 지금은 제 앞에서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생기를 온전히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제 아내의 말에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마음이죠. 저를 위로한다고 말했던 그의 메시지들, 버팀목처럼 느껴졌던 그 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날카로운 가시로 바뀌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간신히 돌렸습니다. 두 손은 덜덜 떨려 핸드폰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페 정면을 배경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손을 맞잡고 웃던 두 사람의 모습.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눈이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괴로우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제 삶을 떠받치던 믿음과 희생,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내를 지키고 싶었고 상담사의 조언 속에서 위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제가 기대어버린 그 사람이 제 아내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노에 휩싸이면서도 저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흔들리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무너져도 확실히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속 대화 기록 캡처, 상담사와 나누었던 상담 로그 저장, 그리고 방금 찍은 카페 영상까지. 심지어 카페 CCTV 보관 여부까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날 직접 연을 닿을 생각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감정에 끌리지 않겠다. 남아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명백한 배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의외로 평소보다 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듯 숨김없는 일상인 양자연스러움을 가장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길었어. 그리고 강사 한 명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얘기가 길어졌지 뭐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먼저 하루를 설명했습니다. 긴장된 기색 하나 없이 습관적으로 덧붙이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변명이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카페의 장면, 제가 담아낸 영상이 머릿속을 계속 재생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잡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 앞에서 내 것이 아니었던 웃음을 보여주던 얼굴이 지금 제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샤워할 겸 방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본 그대로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함께 보던 책 한 권과 그녀가 목에 두르고 있던 얇은 스카프. 책갈피에는 작은 메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당신 마음에 매일 안기고 싶습니다. 볼펜으로 적힌 글씨체는 분명 아내의 것입니다.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고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냉정해야 한다고. 그날 밤 아내가 곤히 잠든 뒤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이 결혼을 이어가야 하지? 누구를 위해 희생해야 하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더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커피 잔을 들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상담한 적 있어. 아내의 손이 순간 덜컥 떨리더니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저는 노트북을 꺼내 캡처해둔 상담 기록과 카페에서 촬영한 영상을 차례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미소는 천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입술을 세게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길게 흐른 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너 그 사람이란 무슨 관계야? 아내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는 두 번째 사랑이야. 그 한마디에 제 참을성은 무너졌습니다. 사랑? 상담사와 사랑? 내가 상담받으며 아파했던 그 얘기를 들어놓고 그걸로 널 꼬신 그 인간이랑? 아내는 시선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화만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보다 그 사람 옆이 더 편하다고 느껴졌어. 당신은 항상 내 얘기를 다 막아버렸잖아.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플랫폼의 가상 번호가 아닌 고객센터를 통해 입수한 실명과 소속 정보로 연결된 직통 전화였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그 상담사의 것이었습니다. 나야. 당신이 상담해주던 사람. 그리고 지금 당신과 엮여있는 여자, 그 여자의 남편이야. 그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십니다. 저는 냉혹하게 맞받았습니다. 오해? 내가 가진 영상과 문자, 상담 기록까지 다 오해야? 내가 눈으로 본 걸 부정하라는 거야? 그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그쪽 부부가 이미 감정적으로 끝난 상태 같았고 그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면서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상담사라는 위치를 가지고 내 아픔을 엿들으면서 그걸 이용해 내 아내한테 다가간 거야. 그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할 짓이야? 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내 변호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을 거야. 각오해. 그 길로 저는 법률사무소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내용을 검토한 뒤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상간 소송 가능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상담사라면 직무윤리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중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동시에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편안히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이젠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책임의 싸움이었으니까요. 소송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상간남, 그 상담사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바로 그날 저녁, 그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 상담 때처럼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흔들렸고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났던 걸로 오해하신 거라면 제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법의 심판이야. 그는 바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급하게 말의 끝을 붙잡듯 이어갔습니다. 저는 전문직입니다. 혹시라도 이 일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업계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기회를 단 한 번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합의라도.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일상은 이미 당신 때문에 무너졌어. 이제 무너질 차례는 당신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에 남은 떨림이 이상할 만큼 쓰라렸습니다. 그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저는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배신 감정을 넘은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망각하고 남의 마음을 침범한 행위, 그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만큼 멀어졌고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원만한 합의가 아니라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절대 조정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변호사 역시 제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협의를 요구하는 건 상대가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수락하면 대부분의 책임은 묻히고 맙니다. 반드시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며칠 후 아내의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생을 대신해 마지막으로 잘못을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형부도 좀 무뚝뚝하시잖아요. 따뜻하게 다가가 주지 못한 것도. 저는 숨을 고르고 짧게 답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하지만 아내는 내 마음을 낯선 남자한테 넘겼어. 내가 상담사한테 쏟아낸 고통을 그 사람이 이용한 거라고. 그녀는 울먹이며 제가 용서해 주길 바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 가정은 이미 와이프가 무너뜨렸어. 난 이제 나를 지킬 거야. 그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확신은 전보다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다니던 학원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강사들이 아내가 수업 중에도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었다는 이야기, 같은 남자와 자주 어울리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 사실은 곧 학원장 귀에도 들어갔고 저는 학원장에게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그분 때문에 학원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어요. 이혼 소송 얘기도 퍼지고 있고요.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견된 파장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왔는지 알아차린 듯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상간남, 그 상담사는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의도적으로 유발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감정적 교류 과정에서 가까워진 것일 뿐 불륜으로 오해된 것이라는 주장. 그러나 제 변호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감정적 위로와 불륜은 명확히 다릅니다. 특히 상담사가 내담자의 심리를 이용했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 직무윤리 위반입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무렵 제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 한 명이 술자리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절친이자 과거 그 상담사와 같은 대학을 다녔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나도 그 사람 알고 있었어. 업계에서도 평판이 별로 안 좋았어.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특히 여자 내담자들 사이에선 조심해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 그 얘기를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발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습관적일 수도 있는 행위였습니다. 상담사라는 지위를 무기로 내담자의 취약한 마음을 파고든 사람. 제 아내는 그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조용히 불 꺼진 거실에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6해 동안 함께 웃고 살았던 기억이 서서히 뒤틀려 갔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상처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낯선 남자에게 건네주며 스스로의 만족과 위안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제 감정을 훔쳐내어 제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발밑에서 지켜보며 무너져 내린 삶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닌 법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정의는 감정 위에 내려앉는 차가운 판결문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법정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판사석과 변호인단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소송의 본격적인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조여와 숨이 가빴고 법정 문을 열기 직전까지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법정이다. 제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정리했고 맞은편에는 상간남, 즉 제가 믿었던 상담사와 그 측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상담할 때 보였던 차분함이나 자신감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고개를 세우지 못한 채 연신 입술을 축이며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자리에 앉아 서류 뭉치를 차례대로 넘겨봤습니다. 차가운 안경 너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불륜 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피고는 심리상담사라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내밀한 고민과 가정사, 정서적 취약성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 전문가로서의 도덕과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은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피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온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가벼운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히 두 성인 남녀가 정서적 교류를 가진 것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입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점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대화 단절이 원인이며 제 의뢰인은 그저 잠시 위로가 된 것뿐입니다. 불륜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감정은 결코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요. 제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정서적 교류라는 미명 아래서 이루어진 이 행위는 명백히 선을 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판 보조원이 제 앞에서 차례로 증거 자료를 판사석 위로 올렸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속 숨겨진 메시지 캡처, 상담 로그,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카페 영상. 화면에는 아내와 상담사가 책상 밑에서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죽인 정적만 흘렀고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당신이랑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상담사의 목소리. 그게 바로 진짜 마음이죠. 끝난 영상 속에서 판사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정리하듯 서류를 번갈아 넘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진술과 증거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제 변호사는 고개를 흔들었고 피고 측 변호사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와 피고의 아내가 이미 정서적으로 무너진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제 의뢰인은 단순히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적극적인 관계를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그 하소연이 혼인 관계의 주관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원고가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은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담자의 신뢰를 토대로 한 비밀을 제3자와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적인 감정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순간 변호사의 말문이 막혔고 피고, 즉 그 상담사는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칠 후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가 다니던 상담센터는 직위를 해제했고 전문가 협회에서는 본격적인 징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고객들은 일제히 예약을 취소했고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작은 상담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업계 평판은 땅에 떨어졌고 도덕적 결함이 있는 상담사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조차 등을 돌렸고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이젠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는 결국 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가정을 붙잡고 싶었던 걸 겁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짓밟은 만큼 이제 세상이 너를 똑같이 짓밟을 거다. 그날 이후 아내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주변 지인을 통해 기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상담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업계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 아내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아내는 감정만 있었을 뿐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며 불리한 진실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결국 둘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다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라고 부르던 말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남은 건 불명예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주변 동료 한 명이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어낸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 기억에 갇히지 마. 그 인간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무너져 내릴 거야. 너는 그냥 새로 시작하면 돼. 그 말이 이상하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남은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 모두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법이 알아서 결정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제겐 더 이상 감정적 동요가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단 하나. 정의는 보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이들이 남기고 간 변명 위로 차갑고 명확한 판결문 한 장으로 내려져야 한다는 것. 저는 그렇게 믿었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날 법정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재채기라도 하면 울릴 만큼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공방은 이제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판사 앞에는 수북하게 쌓인 서류와 함께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정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자신도 모르게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땀으로 젖어 있는 걸 느끼면서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의 몇 년이 이 마지막 판결문 한 장에 의해 명징하게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혼인 관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상담사라는 전문적 지위를 이용해 정서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의뢰자 및 그 배우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책임이 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겁게 내리꽂혔습니다. 법정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이어나온 판결은 위자료 4천만 원 지급 명령, 그리고 전문협회에 징계 요청을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환호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묵직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법의 목소리가 제 삶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었지만 그 어느 순간보다 제 감정을 이해해준 듯 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저는 상간남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예전에 깔끔하고 단정한 상담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값싸 보이는 정장 바지는 무릎이 다 늘어나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시선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노인이 된 듯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 모든 걸 무너뜨렸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아내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적으로 제 곁을 완전히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절반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포기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 역시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니던 학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동료들에게 전해졌고 학원장에게까지 알려지자 더는 강단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밝게 웃던 강사였지만 이제는 이름조차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과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걸로 들었습니다. 언니조차 더 이상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와도 끝내 갈라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이라 말했던 둘이었지만 현실이 무너지자 그 관계는 독처럼 변했습니다. 내가 날 흔들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니야, 내가 먼저 다가왔잖아. 그들은 결국 서로를 향한 비난만 남기고 갈기갈기 흩어졌습니다. 사랑은커녕 이제는 책임을 떠밀고 서로를 원망하는 두 사람으로만 남은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몇 달쯤 흐르자 아내의 지인 중 한 사람이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그 사람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상담사한테도 다시 연락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후회는 그 순간 멈췄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존중하며 지킬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들어서며 벽지의 냄새와 창밖의 빛을 바라보니 비로소 제 앞에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안구석에 쌓여 있던 기록들과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처음 손에 쥐었을 땐 온몸을 떨게 하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류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갈려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제 심장이 덩달아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진짜로 끝났다는 실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배신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한 사람을 믿고 내 삶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대신 저는 다시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끝내 함께 할 수 없었던 가정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저는 제 삶을 온전히 품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게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걸 이 과정을 통해 절실히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로 닿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가 끝내 얻는 것은 후회일 뿐이고 끝까지 버틴 자가 마주하는 것은 새로운 내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첫 페이지를 천천히 그러나 확고히 써내려가려 합니다.